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토론의 김유미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은 가치, 바로 전통문화유산의 힘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유산은 판소리를 비롯해 강강술래와 아리랑, 농악까지 총 21개로 세계 3위의 보유국입니다. 한국 전통문화유산의 역사와 예술적 가치를 전 세계가 인정한 것인데요. 이를 널리 알리고 지키는 것은 우리 세대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집중토론 시간에는 전통문화 현 주소를 살펴보고 이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활성화 전략은 무엇인지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하실 네 분입니다. 먼저 천득염 한국학 호남진흥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조상열 사단법인 대동문화재단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김홍석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재성 장김도자 미술관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전통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전통문화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그 범위도 상당히 넓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화재부터 또 생활 양식이나 의례, 의식, 뭐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는 개념이 아닐까 싶은데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어려운 개념이라서 우리가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전통 문화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조상열 대표께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 전통문화 그 개념이란 말 자체가 전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폭이 굉장히 넓거든요, 사실은. 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했잖아요. 네. 추석 명절을 쭉 이렇게 지내온 것 자체가 전통 문화를 우리가 지금 몸소 느끼고 지내오는 것이죠, 이 자체가. 그래서 물론 CNB에서 지금 이렇게 전통 문화와 관련된 집중 토론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전통 문화가 많이 지금 소외되고 이러는 시국인데 이 전통 문화라는 것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발산되어서 남겨진 어떤 그러한 문화거든요. 이런 것들은 한 나라나 또는 그 지역의 중요한 그 문화적 요소이자 자원이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지금 천대받고 있는데 이런 과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선현들의 얼과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 전통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보존하고 활용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처럼 역사적이고 또 우리의 근본이자 뿌리.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선진국 대열에 오르고 사실 이런 성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통문화 힘에서 또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뭐 덧붙여서 더 다른 패널 분들의 말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천득영 원장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뭐 막연한 단어죠. 네. 전통문화라는 단어가 너무 포괄적이고, 근데 흔히 얘기하기를 특정 민족, 어떤 특정 집단이 특정 장소에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삶의 궤적, 흔적, 누적된 것, 총체적으로 되게 그렇게들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민족의 문화 전통을 얘기한다면은 한반도, 한민족, 최소한 한 4, 5천 년 동안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오면서 하나하나 쌓아진 것들이 결국은 유형으로, 무형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전통 문화적 자산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본질이며 우리가 천착해야 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전통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뭐 더 덧붙여서 한 말씀 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문화는 저희가 얘기할 때 일반적인 뭐 서양 문화에서 아트 앤 컬처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트래디셔널 컬처 이렇게 전통 문화를 얘기합니다만은 사실은 그 컬처라는 게 원초적인 단어를 찾아가 보면은 어그리컬처 그래서 경작하다, 농사하다 이런 개념에서 이제 컬처가 오게 되는데 사실은 일반인들이 문화, 예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이지만은 문화라는 것은 그냥 삶 속에서 발생되는 일반적인 생활 발생하는 문화들, 이것이 전체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문화라는 것을 각자 민족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지역성과 고유성을 갖고 있지만은
사실 문화를 가지고 어디가 1등이다, 2등이다라고 말하지 않죠. 문화는 단지 다름만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뭐 지역과 민족의 하나의 정체성이라도 할 수 있을 만큼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전통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이해하는데 다소 폭넓긴 하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뭐 일상 속에 스며 있는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또 친근한 개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런 전통 문화의 개념들이 그렇다면 어떤 역할들을 해오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듣고 싶은데요. 뭐 천대경 원장께서 이 전통 문화의 역할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보태 주시죠. 어떤 집단 민족이 있을 때 그 민족의 고유함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그 집단은 그 집단다움이 있어야 되고 그걸 우리는 그냥 흔히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정체성이 변질되거나 소멸되면은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가장 높은 가치는 그런 집단이 갖고 있는 정체성과 더불어서 자긍과 자존과 자아에 대한 애착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유형무형으로 이루어지고 이게 그 민족의 자존의 힘이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문화적 속성들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이제 전래, 전승되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문화를 얘기할 때 수메르 문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 그 다음에 뭐 에집트, 그 다음에 그리스와 로마 이렇게 이어오는데 우리 문화도 이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네. 뭐 대륙에서 그다음 뭐 강 따라서 그다음 내려오고 그리고 반도적 성격을 갖게 되고 네. 이러면서 이제 우리 문화가 문화로서의 힘 그리고 정승될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죠. 네, 뭐 말씀해 주시처럼 전승, 사실 시대와 또 세대를 잇는 이런 것들이 문화의 가장 또 고유한 기능, 역할이 그렇죠.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밖에도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상열 대표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요, 뭐 전덕기 원장님께서 상당히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거 이 자체가 100년 후에 또 500년, 1000년 후에는 또 전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승, 그러니까 계속 전통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어간다는 것이잖아요. 그 맥을 이어갈 때만이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맥들이 계속 지금 단절되고 있는데 그런 시국에 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 이제 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런 걸 거치면서 우리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소홀히 하는 그런 풍조가 만연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통 문화가 어떻게 보면 진부한 그런 이야기. 오늘 사실은 이 토론을 집중 토론에도 얼마나 많은 시청률이 얻을까. 그런데도 용기 있게 이렇게 CNB에서 해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인데요. 네.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전통 문화 지킴이로서의 그 어떤 일을 해오고 있는 단체로서 사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이제 한창기 박사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에. 네. 그 분이야말로 정말로 우리의 사라져가는 문화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인쇄물로 책자로 내고 그런 운동을 해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신문화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제 시대가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새로운 문화들도 계속 생기고 흔히 이제 유행을 쫓아가는데 급급하다 보니 우리의 이런 전통 문화들이 하나씩 잊혀지고 진부한 것으로 그냥 치부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십니까? 시대 흐름에 따른 이건 뭐 자연스러운 소멸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새로운 문화 자체도 우리의 것을 담아야 한다. 뭐 이런 전통 문화의 이제 중요성을 또 어떻게 보면 한번 강조해 보고 싶은데요. 이제 서구 문화가 유입이 되면서 사실 이제 우리 것을 많이 이제 좀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흘러왔잖아요. 네, 그런데 네. 이제 사실은 품격 있는 도시나 품격 있는 사회 이런 나라들은 전통 문화를 반드시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도 굉장히 지금 성숙한 사회입니다. 그런다면은 전통 문화의 가치를 굉장히 다시 한번 조명하고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김영숙 사무처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전통 문화는 사실 우리 민족의 과거에 살아왔던 행적이라든가 현재 살고 있는 것, 또
미래를 연결해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지금은 많이 그 지역학의 문제라든가 로컬리즘, 지역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역학이라는 게 그 지역에서 발생했던 문화들을 새로 발굴하고 찾아내는 작업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해서 또 지역사회가 존속하면서 어떤 사회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천두변 원장께서도 지금의 이 전통 문화의 위기, 사라져가는 이 위기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저희들 잠깐 얘기 중에 벌써 전통 문화에 대한 정의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전통이라는 것은 과거의 것이다. 과거의 것. 가치 있는 것이냐, 가치가 없는 것이냐, 현대까지 이어진 것이냐, 이어지지 않고 소멸된 것이냐 등등에 대한 관점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문화는 속성상 생성되고 융성하고 쇠퇴하고 소멸한다라는 이런 뭐 이게 코사인 법칙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15, 16세기 르네상스를 얘기할 때 르네상스가 대상이 되는 것이 그리스하고 로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현대 사회에서 과거의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리고 어떤 점이 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어떤 것은 계승해서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그런 일종의 논리의 어떤 프로세스가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2020년대 현대를 사는 한민족은 우리의 전통 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현대까지 이어져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가,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산업화를 어떻게 할 것이고 현대 삶에서 어떤 규범을 만들어낼 건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전통문화자산이 소멸돼서 없어진다는 개념보다도 네. 어딘가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점차적으로 나타나서 현대 삶에 던져지고 우리가 그걸 향유하기도 하고 우리 일상의 어떤 지침이 되기도 하고, 그래야 우리가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어떤 가치가 있고 또 계승해야 될 우리 일종의 소명이 되는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 문화 또 신문화, 새로운 문화 이런 상반된 다소 개념을 가지고 이것이냐라고 논하기보다는 좀 통합적 관점에서 사실 이걸 바라보면서 사실 발전해가는 것이 문화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이 밖에도 이제 우리가 전통 문화의 어떤 개념 자체를 가지고 논하는 것도 사실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일인데, 현재까지 이제 전승되어 온 전통 문화를 봤을 때 그렇다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좀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요. 우리의 문화의 어떤 특징 하면 어떤 게 있을지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전통 문화라면 한민족이라는 고유한 어떤 워딩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소한도 한 10,000년에서 한 5,0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들어진 것을 전통이라고 개념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의 지리적 위치라는 것은 대륙에 돌출된 반도다. 그리고 우리가 1년에 비가 한 1000mm에서 1300mm 정도 비가 오는 곳이다. 네. 온도는 10도에서 한 13도 정도 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언어를 쓰는가, 우리의 주거는 어떤 곳인가, 우리의 종교는 어떤가, 우리의 사회상은 어떤가, 이런 걸 살펴보면은 나름대로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네. 뭐 중국과 우리하고 일본하고만 비교해도 대륙적 기질, 반도적 기질, 그 다음에 도서적 기질,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한자 문화권, 그리고 종교적으로 봐도 뭐 불교, 유교,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죠. 네. 그러나 이 현대에 살면서 이 사회적 패턴이 너무 빨리 이렇게 바뀌고 옮겨가니까 세 나라가 벌써 많은 또 차이를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한민족은 한민족 다움이 분명히 있다. 그 실체는 지리, 환경, 그다음에 종교, 어떤 민족, 언어 이런 등등을 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나 우리 다움, 또 우리의 특성, 이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찾고 이것을 우리의 자존과 자긍의 기본이 되게 하고, 이를 통해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다움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네, 뭐 말씀대로라면 사실 전혀 새로운 건 없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그렇죠. 듭니다. 새로운 문화라고 하지만 그 안에 우리의 이런 한민족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우리 문화적 특징이 사실 기반이 돼 있는 것인데 조성열 대표께서도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우리 문화의 특징과 관련해서.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만의 문화가 이제 전통이라는 것은 그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성 또 그 민족성 또는 뭐 나라에 가지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 문화라고 우리가 이제 한국의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지속적으로 지켜왔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강점기라든지 또는 한국전쟁이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서구 문화가 밀물듯이 이제 밀려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떤 역사의 어떤 그 굉장한 그 소용돌이 속에서 그것을 아주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이 생겨났죠. 이제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가 아파트 문화가 굉장히 판을 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칼럼을 쓴 걸 봤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 문화가 그렇게 판을 치고 있느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새 것을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오랜 역사의 질곡 속에서 그 아픔을 빨리 잊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로 딱 입주하자 보면은 제일 먼저 변화가 온 게 뭐냐면은 그동안 썼던 가구들,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그 오랜 집안에 어떤 내려왔던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사할 때 보면 엄청나게 많은 그냥 쓰레기들, 그 폐가구, 뭐, 네. 여하튼 여러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책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버리면서 새 것을 좋아하다 보니 그러니까 그동안의 뿌리를 갖다가 송두리째 그냥 버려버리는 문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전통 문화를 찾으려고 하면 아파트에 가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전통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그나마 간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고택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고택에 가면은 그나마 그에서 조금씩 이어 내려온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 주택 문화, 삶의 어떤 거주 문화가 우리의 전통 문화를 갖다가 하루아침에 좀 바꿔나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아파트를 선호하는 우리 민족의 어떤 특성을 어떻게 보면 우리 고난과 아픔의 역사를 빨리 잊고자 하는 그런 민족성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반영된 사실은 것이다. 고급의 네. 어떤 그 삶의 질의 문화는 아니거든요. 그게 네. 옛날에 사대부들이라든지 그래도 좀 네. 그 서양에 가보더라도 고급 주택에서 사실은 좋은 문화가 다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예, 도심에서 바라보는 그 문화라는 또 개념과 그 농촌 생활에서 바라봤던 문화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네. 저는 그 어린 청소년 시절에는 시골에서 살았었는데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입학하기 전에도 가장 즐겨 놀았던 것이 다들 그러셨겠지만은 뭐 자치기라든가 딱지치기, 구슬치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지금은 그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면서 개인이 혼자 이렇게 뭐 혼족, 뭐 혼밥, 혼술 뭐 이런 것들이 용어들이 쓰고 있지만은 사실은 전래적인 문화들은 대부분 집단으로서 같이 여럿이 옆에 파트너가 있더니 동료가 있어야만이 시행할 수 있는 놀이들이 많았던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잊혀지고 있어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서양 음악에서는 그 음악의 근원 자체가 노동력에서부터 나온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노동을 하면서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공동으로 같이 노래를 부르고 같이 힘을 모으기 위해서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할 때 당긴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노동요를 많이 하는데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로 농경사회 중심에 살면서 이런 그 들녘에서 노동 노래도 하고 농악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 왔는데 많이 소멸되기도 하고 그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그 밖에 있었던 것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발생했던 것이 이제 사물놀이라든가 네. 이런 개념들은 새로운 개념으로 태어나고 있는 것들인데 이 문화라는 것이 이렇게 또 소멸도 되면서 시대에 맞게 새로 정립해가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말씀. 네. 우리 문화의 특징을 얘기할 때 네네. 대개 다뤄온 사람들이 처음에는 중국인,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일본인, 그리고 우리가 우리 문화를 보는 거예요. 과거 역사적으로 네. 보면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동쪽이 오랑캐, 그리고 또 남쪽은 뭐 남만이하고
또 일제가 이제 일본이 강성해지면서 뭐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전쟁에도 이기고 우리를 강점하게 되면서 그 논리를 되게 개발하는 거예요. 논리 개발은 한반도의 속성이나 특성을 낮게 저급한 문화로 평가를 해야 네. 자기들이 지배 논리가 앞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네. 똑같아요. 중국도 그랬고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기록들을 보면 대개 우리나라를 여행하고 와서 느낀 바를 쓴 여행기, 기행문이 있는 거예요. 네. 뭐 한국을 가봤더니 뭐 백성은 어디 살고 뭐 귀족은 어디 살더라. 그 모습이 마치 뭐 무덤과 같았다. 예를 들면 여름에는 어떻게 살고 겨울에 어디 살았다. 되게 다소 이렇게 저급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방되고 나서 우리가 우리 거를 찾자라는 자존자강의 운동들이 전개되면서 한민족이라는 것이 어떤 민족인가? 한민족이 갖고 있는 정체성은 무언가? 한민족이 누려왔던 문화적, 전통적 속성은 무엇인가를 찾자는 노력들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시각이 우리가 마치 최고인 것처럼 하는 시각과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일본과 중국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이렇게 상반된 거예요. 네. 이 중간이 좋은데 우리가 우리 것이 별것도 아닌데 막 최고로 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민족이 뭐 이렇게 사대적이고 외세적이라서 네. 지배를 받아야 되지. 그래서 우리 문화는 어떻든다. 아까 뭐 주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어떤 생태 환경에 맞춰서 물리적 환경들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쓰는 것은 모두가 다 버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서구 열강들의 주거, 그 다음에 일본, 중국의 주거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것이 싹까그리 없어진 것이죠. 네. 우리가 그런 부분은 정말 반성하고 오늘의 시점에서도 봐야 돼요. 그게. 그렇군요. 그 숙제입니다. 네. 이게. 편한 거 있잖아요. 네. 그 편한 것이 사실은 너무 그쪽으로 막 가다 보니까 이런 전통 문화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 아파트 문화도 이제 편한 문화잖아요. 사실은 근데 전통의 가치를 지켜 나가려면은 불편을 감수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아파트 문화도 그렇고 아스팔트 문화도 있잖아요. 우리가 오솔길 같은 데 가면은 비 온 날 같으면 질퍽질퍽 불편해요. 그러면 그렇지만 얼마나 건강에 좋습니까? 근데 아스팔트 깔아놓으면 편하죠. 이게. 그게 너무 편한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버리고 이제 싫어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파트 문화가 들어오면서 사라진 문화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전통 회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국화, 동양화 이제 이런 그림들을 아파트에다가 이렇게 크게 액자를 해가지고 걸기가 참 불편해요, 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서양화 이런 것들을 딱딱 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우리의 어떤 그림, 예? 한국의 그림 이런 회화들이 많이 천대받고 이제 사라져버린 그런 경향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뭐 분명 네. 한 네네. 말씀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세 분의 패널분들이 정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 이 한국인의 이 특징이다, 뭐 이 전통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은 오랫동안 이어온 우리 한국의 문화 이런 정체성을 지키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 한국인의 그런 그 정신들을 잘 살려서 세계적으로 또 뭐 K-팝이라든가 K-푸드, 뭐 K-한복, K-무비 요즘 많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시대 흐름에 맞게 잘 승화시켜 가냐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하나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지금 그 우리의 오랜 그 전통 문화들이 소멸되고 있는 것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네. 이걸 이번 계기로 해서 어떻게 개성하고 발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이 됐으면 네.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전통 문화의 가치를 지속시키고 또 찾아내고 재해석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문화재를 지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또 알리고 보존할 수 있게끔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광주시의 지금 경우에 문화재는 어느 정도 있는지 그 현황도 한번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할 때 강주광 시의원을 하면서 네네. 좀 자료를 좀 받아서 또 그쪽 분야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재청 올해 2월에 공표한 통계를 보는 문화유산 2021에 따르면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광주시도 지정 유형문화재는 30건이고요. 광주시도 지정 무형문화재는 21건입니다. 지난 7월 31일에도 이제 그 한진옥류 호남 건무라고 그래서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을 축하하는 공연도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좀 아쉽게도 다른 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합니다. 인천 같은 거 예를 들자면 인천은 지금 유형문화재가 70건, 또 무형문화재가 29건, 우리하고 비슷한 인구를 갖고 있는 대전 같은 경우도 57건에 무형문화재가 24건이거든요. 네. 이렇게 광주광역시에 이렇게 지정 유무형 문화재가 이렇게 너무 적긴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유물이라든가 유적 등을 역사적 배경을 다각적으로 좀 고려해야 한다고 좀 보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유무형 문화재 지정이 길게는 14년, 7년 만에 이렇게 새롭게 이루어진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문화재 지정과 관련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난번 2년여 전인가 문화재 관련된 집중 토론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네네. 광역시 중에서 광주광역시가 문화재 지정 숫자가 제일 적어요. 그 숫자도 적고 지정하는데도 굉장히 인색합니다. 이 자체가. 그것은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그래야만이 더 관심도 갖고 더 그 맥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건데 시에서부터 이렇게 더 관심이 소홀하다 보니까 시민들도 이 전통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행정 차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지정이 좀 유연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야만이 시민들도 좀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비교를 해보면은 네네. 인구수로 되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대구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한 4, 50만 적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절대적 비교를 해보면은 하여간 문화재 어떤 건수, 그 다음에 문화재 활용도 이런 것은 또 그 다음에 행정에 관여하고 있는 행정의 어떤 인력 숫자, 예산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건 왜 어떤 데 기인하냐면 광주가 예의항 그러잖아요. 네. 또 문화 중심 도시, 문화 수도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전체 예산에 비해서 투자된 돈이 얼마인가, 거기에 참여하는 인력은 몇 명인가, 행정은 어쩐가, 문화재는 몇 점인가 등등등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비교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광주시 산하의 문화정책실에 문화재 담당자가 제가 생각하는 한 명이 있을 거예요. 다른 데는 과가 있기도 해요. 여기는 개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이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게 네. 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 도시 그러면은 근대도 아니고 되게 현대 쪽만 생각하냐, 뭐 파리나 네. 뭐 이런 도시하고 상응할 생각만 하지 우리의 전통적 자산에 대해서 활용이나 보존이라는 절대 명제를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지적이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특히 장 의원님도 옛날에 의원 하실 때 좀 그렇게 해서 더 많이 더 하셨어야 되는데 좀 유감스럽습니다. 천기경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서 네. 제가 8대 시의원 할 때 사실 시정 질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이 광주광역시하고 비슷한 광역시 대전을 비교하면서 정말 그 학예와 관련된 팀장이 한 명이 없다. 네. 이래가지고 과연 광주가 예술의 고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래서 우리 광주가 계속 예술 문화가 계속 퇴보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6급 한 사람이 학예 팀장이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까? 사실은 방금 천득이 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대전 같은 경우는 과도 있고 또 그의 학예사들이 많이 배치돼서 네.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뭐 발굴하고 전통문화, 네. 근대문화도 발굴해서 또 복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도시가 문화로 탈바꿈하는 이렇게 자꾸 전환을 해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광주광역시는 그런 문화 쪽에 좀 더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네. 앞으로 이제 우리 이 강기정 시장님께서 서로 이렇게 당선이 돼서 아마 관심을 가져주실 걸로 봅니다만은 네. 조직 개편할 때 좀 관심 갖고 그런 그 전문가들을 외부에서라도 이렇게 영입을 해서라도 네. 그렇게 그 뭐 팀장으로 앉힌다든가 아니면 학예사를 자체적으로 승진을 시켜서 또 이렇게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네. 컨트롤 타워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은 방금 우리 조상렬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것들이 문화재 뭐 유형이든 무형이든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그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런 목소리를 낸다면 네. 바로 잡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관광이라든지 문화도시를 다 지금 어느 지자체나 표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7월 달에 그 자치단체장들 취임하는 거기에 일성을 보면은 전통 문화나 문화재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한마디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예, 그만큼 소홀히 하고 있으면서 전부 문화도시를 또는 문화관광시대를 열겠다라고는 합니다. 네. 근데 관광이나 문화도시의 그 바탕은 전통 문화에서 바탕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네. 유럽이라든지 서구의 어느 도시를 가보세요. 다 그 전통 문화 자원이 없는 도시는 관광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정말로 이런 쪽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짜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촉구하는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재 지정을 비롯해서 뭐 전통문화 관련한 담당 인력의 부족 문제는 뭐 잠시 뒤에 또 한번 활성화 방안에서 더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네. 방송 기회에서 좀 일반 시민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곧 추석이잖아요. 근데 광주시에서 이제 무형문화재 분들을 지정해서 이분들의 어떤 정신과 어떤 세계를 계승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증심사 바로 아래에 있는 광주 전통문화관이죠. 광주문화재단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이분들의 뭐 기능 쪽의 공연이라든가 강좌들도 하고 있고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그 방문하시면은 이제 광주에서 지정하고 있는 판소리라든가 뭐 필장, 악기장, 남도울의 음식장, 탱화장, 대목장, 뭐 소목장, 이런 광산농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에서 하고 있는데 시민들께서도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갖고 한 번쯤 돌아보면은 네. 전통 놀이도 체험도 할 수 있고 좀 더 관심을 많이 유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전통문화관 얘기 나왔으니까 그 광주가 예양면서 문화 중심 도시면서 전통문화관 자체가 너무 왜소합니다, 사실은. 다른 조그만 그 도시 같은 데 가보더라도 전통문화관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거대합니다. 네. 규모가 거대해요. 그러면서 전통문화예를 갖다 총 이렇게 집결해 놓은 듯한 이제 그러한 그 예산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광주는 그런 쪽에 전혀 너무나 빈약한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도 우리 김홍석 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공연들도 중요하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좀 여러 가지 뭐 청자 도공이라든가 또 뭐 나아전 칠장 이런 분들은 지금 보유자나 또 전수 이주자 같은 분들도 지금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 그런 좋은 전통 문화들이 지금 사라져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분들을 빨리 발굴하고 그래서 보유자도 지정도 하고 또 전승 이수자도 좀 지정해서 좀 지원들을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사실은 그 다른 타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무형문화재나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많거든요. 또 그분들에 대한 뭐 자긍심이라든가 자존감을 갖고 네. 오로지 그 분야에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뭐 무형문화재 분들이 생활공해 때문에 자꾸 밀리면서 사실은 소외받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또 그걸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아서 네.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생계 대책이라든가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들이 만들어져야 네. 앞으로 우리 그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전승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뭐 이 질문은 다음 질문에 하려고 했는데 뭐 말씀이 해주셨기 때문에 무형문화재 지정과 관련해서 혹시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보완 사항이 있으면 김홍석 사무처장께서도 한 말씀 좀 보태주시죠. 무형문화재 지정은 사실은 2016년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무형문화재법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그 활동하시는 분들도 이 규정들을 잘 모르시고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기존 규정에서는 원형을 보존한다고 되어 있지만은 무형문화재가 유네스코 기준에 맞춰서 가면서 전형, 그러니까 무형문화재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을 위해서 그걸로 해서 지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현재 무형문화재를 지정 전승할 때는 어떤 지역성이나 역사성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적인 그 어디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사람과 기술의 이동에 따라서 지역을 넘나들어서 이것을 지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도 이런 그 보유자들에 대해서 이런 그 학계라든가 종목들을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현재 무형문화재가 한쪽으로 치중돼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장르가 고루 분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장르 쪽으로 많이 치중된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주가 지정하는데 반드시 광주 지역에서 이것이 발생하고 계승된다고 그래서 이곳에 지정되는 게 아니라 경기도라든가 서울에서 이것들이 됐더라도 이곳에 와서 우리 특성에 맞다면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제 최근에 뭐 부산 이런 사건들도 있긴 했습니다만 네. 이런 것들을 알고 무형문화재 종목 그 보유자들이 다수가 좀 나올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부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나전공해 70에 대한 신규 지정 불가 관련된 논란이었죠. 사실 네. 그래서 이 부산시가 시대 역행적인 무형문화재 정책에 대한 어떤 항의를 하기도 한 일인데 말씀처럼 이제 이건 지역을 떠나서 또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또 이걸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열어서 인정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책들도 분명히 더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광주시 유형문화재 가운데서는요 남구에 자리한 향교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전통 유교 문화를 지키고 보존하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대의 이 유교 문화가 이제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전통 유교 문화 자체가 또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천득임 원장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유교 문화의 근본은 사실은 공자님의 그 가르침이 하나의 종교화 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되게 인자해라, 그다음에 덕을 가지고 살라, 이렇게 그런 큰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어쨌고 또 부처님이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우리는 느낄 때 유교 문화 그러면은 현대 사회에서는 너무 충과 효, 나라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도, 그리고 어른 모시기, 남녀 구별하기, 이런 것들이 현대적 감각으로는 특히 MZ세대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교적 공간에서 유교적인 문화를 시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현대적 감각을 좀 안 맞는 거예요. 네. 오히려 공자님은 자기 성찰이랄지 부처님하고 좀 비슷한 그런 말씀들 하셨죠. 개인의 어떤 느낌, 네. 자기를 수양하고 그리고 국가를 경영하고 되게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태어나서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살다가 죽고 나서의 어떤 의례 같은 것들이 일상의 네. 삶, 현대를 사는 사람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네. 어떻게 심효살이를 합니까? 네. 어떻게 남자가 딸이 합니까? 어려운 여성이 상위 한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세상에서. 그래서 이 향교에서 하는 그 문화적 행사나 그런 어떤 프로그램도 많이 달라져야 되죠. 네. 오히려 현대적 감각에 맞춰서 기본은 잃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갖고 있대. 네. 그래도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자기 삶 속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어떤 대안적 골짜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찾아올 수 있게 재밌게 하고. 네.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 전통적인 공간에서 향교에서 뭘 하는데 와서 뭐 춤을 추겠어요? 네. 뭐 드럼을 하겠어요? 이게 좀 안 맞는데 아마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고 요즘 운동가들이 문화운동가들이 그런 걸 많이 해요. 네. 아이디어도 내고 그러면 우리 향교도 엄청나게 많이 올 겁니다. 뭐 흔히 요즘 향교에서 한다면 뭐 한몸 배우기, 사사삼경 뭐 하는 거, 그다음에 결혼식 그 혼례 전통 혼례 뭐 네. 이런 거 하는데 그런 데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이 창의적 아이디어가 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향교라는 것은 이제 공교육기관이거든요. 서원이 이제 사교육기관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전통의 이제 교육기관이죠. 그래서 교육을 하면서 선현들의 어를 지키자, 이어가자라는 그런 뜻에서 제사를 모시는 이제 제사 공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제양과 교육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향교나 서원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향교나 서원 이런 공간들이 만약에 덩그러니 공간만 그대로 전해 내려온다면은 그거는 전통의 보존과 활용 측면에서 활용이 되지 않는 거죠. 네. 그건 의미가 없어요. 건물 자체만 그대로 보존한다면은 물론 보존의 가치는 있겠지만 활용 가치는 없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요새 그러한 향교라든지 이런 전통 시설물에서 그 활용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선현들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했을까?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의 지혜를 우리가 좀 얻어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혼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교육도 하면서 이제 향교가 재활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옛날에 예를 보려면은 사례라는 게 있잖아요. 뭐 관례라든지 혼례라든지 그다음에 초상 났을 때 상례라든지 그러고 나서 죽고 나면 이제 제사를 지내는 제례라든지 이제 이런 사례 등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현대식으로 이렇게 탈바꿈해서 가되 그 정신과 이런 것들은 조금 그래도 이어가자. 이제 그런 취지가 바로 향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저도 그 향교에 가끔 가서 보면 그 전통 혼례로 하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유교의 문화들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많이 변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또 좋은 것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전승하고 또 발전해 가야 되는데 저는 그 예전에 우리가 그 3대, 4대 살 때는 그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냥 네. 우리가 꼭 교육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밥상머리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그 핵가족화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 지역구에 있던 하담사에서 제가 예산을 세워서 그 밥상머리 교육을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강주 향교에서도 그런 이 초등학생들에게 그런 그 예절 교육, 밥상머리 교육, 또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건 우러를 잘 모시고 또 효를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서로 이 사회의 공동체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배려하고 나눔을 함께 하는 그런 정신도 거기에 담아내다 보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 함께 구성원으로 만들어가는데 참 좋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교육도 좀 거기다 많이 담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전통 유교 문화, 뭐 무조건적인 어떤 체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전통 문화를 뭐 개선하자기보다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사실 이런 네. 것들도 바라봐야 하는 재활용인 것이죠. 네,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 살다 보는 네. 혼족들, 네. 밥도 이제 혼밥, 네. 뭐 혼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간적인 네트워크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인간이라고 하는데 너무 이제 그런 문화가 사라지다 보니까 사실은 그 우리가 어떤 서로 지켜야 할 예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 자체가. 네. 예. 오늘 뭐 이제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뭐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 하면 사실은 뭔가 좀 더 조심스럽고 다가가기가 좀 어렵고 사실 이제 그런 뭐 어감이 좀 있긴 있어서 이걸 뭐 국가유산 우리가 이제 국가유산하면 우리의 것 우리가 함께 뭐 지켜야 되는 것 이런 어떤 차원에서 좀 바꾸면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조상열 대표께서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요, 저는 그런 명칭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신중해야 한다고 봐요. 네. 지금까지 해왔던 이제 문화재냐, 문화유산이냐, 네. 이제 이런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무형과 유형을 다 이제 포괄적으로 넓은 개념에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고, 되게 이제 유형 같은 경우를 대체적으로 좀 좁은 의미에서 이제 문화재라고 많이 써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공통적인 그러한 언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을 명칭을 변경하고 어찌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할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혼란을 더 초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덧붙여서 혹시 선택의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용어에 대한 얘기는 오래전부터 좀 있었어요. 문화재는 뭐 분과자에 그래서 또 일본어이고 네. 또 일본말을 우리가 쓰는 것을 되게 또 우리는 또 싫어하고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나온 대안은 국가 유산. 네. 그 영어로는 똑같아요. 뭐 cultural asset, cultural profit, 또 어떤 경우는 또 national 그 트러스트랄지 헤리티지 그 의미는 또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문화재라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한자 문화를 대단히 잘 활용을 하고 조어를 잘해요. 네. 조어를 심지어 건축이란 건 한자잖아요. 네.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이에요. 그런 말은 엄청나게 많이 해요. 문화재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셈인데 그렇다면 이제 대안이 뭔가 우리가 최소한도 지금 7, 80년 써온 그런 단어들인데 국가유산 뭐 괜찮을 것인지 그런 언어를 바꾸는 것, 단어를 바꾸는 것은 국민적인 어떤 또 합의점, 네. 특히 정서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갑자기 딱 이렇게 하자라고 선언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전지의 국가도 아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좀 바꿔 나가는 필요가 있다면 뭐 동의하고 네. 그런 시도는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근래 한 2년 전에 우리가 이제 국가문화 중에서 이제 국보가 있고 보물이 있고 뭐 명승 뭐 사적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 국보 1호가 숭례문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국보 1호가 제일 중요한 문화 자산이고 문화재인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그 번호인데 저도 좀 주장해서 어디 논고도 쓰고 그랬습니다만 그 호수를 없앤 거예요. 네. 이제는 그냥 문화재라고 국보라고 하는 것이지 국보 1호라는 거예요. 1호라는 것은 조선 중고등부 청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명칭을 붙여가는 거예요. 지금의 오래전에 중앙청, 지금은 경복궁 거기서 가까운 문화재를 이렇게 돌려서 번호를 붙였기 때문에 그 번호를 없애고 지금 네. 국보, 보물, 또 지방문화재, 뭐 유형, 무형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따라서 이 명칭도 필요하면은 국민들이 동의하여서 바꾸자. 그리고 좀 천천히 서로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네. 차근차근 바꿔 나가는 것이 더 현명한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네.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그 이제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 이제 일본 잔재에 대한 이런 논란의 이야기가 나와서 아마 그걸 국가유산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유네스코에 이렇게 등재되는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맞게 이렇게 좀 만들어 가보자. 이게 지금 자연유산 같은 경우는 우리 강주도 보면 지금 무등산 같은 거 자연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잖아요. 그럼 지난번에 했던 누정이라든가 원림은 그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좀 그런 체계적으로 국제적에 맞게 좀 이렇게 좀 바꿔가는데 이렇게 국가유산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필요성이 있다면 바꿀 수 있되 이제 신중하고 또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즘은요, 그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 우리의 전통 문화, 한복이라든지 뭐 아리랑, 뭐 판소리, 뭐 이런 것까지도 글로벌한 시대의 인터넷에서 뭐 중국의 뭐 사실상 동북공정 이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것도 우리 것이다, 이것도 우리 것이다. 사실은 알고 보면 뭐 중국
게 아닌 게 없을 만큼 모든 게 우리 것이다 하는 논란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굉장히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냥 보고 바라봐만 보고 우리 것인데 왜 저러지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대응이 전략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옥석 사무처장께서 이제 문화, 특히 이제 전통 문화에 대해서 다른 나라와의 어떤 갈등이 생길 때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여러 가지 뭐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 상황들도 보면 사실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인들도 있겠지만 이제 그 이면에는 깊이 깔려 있는 오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역사적인 어떤 문화적인 것들도 많이 배경이 깔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북공정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의 시각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저는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한 그 표현들이 아까 동이족이라는 그 표현이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쓴 거 아니잖아요. 중국에서 쓴 거잖아요. 네. 중국에서 거대한 땅을 지배하고 있으면서 저 남쪽 그 동쪽의 먼 나라의 어떤 그 나라들. 그래서 문화들을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은 중국이란 나라가 거대한 나라였고 중국의 문화들이 아시아권이라든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고 왔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대로 그 자체를 우리 것 그 받아들여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 민족들이 안고 있는 생활 속에서 변형되어서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우리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들의 생각대로는 중화민국 그래서 이제 중국의 모든 것들 세계를 재배하면서 우리 것이 모든 세계에 다 퍼져 있다. 뭐 이런 개념들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그 동북공정이라든가 이런 문화에 대한 것도 많은데 한복 문제도 나왔습니다만은 부채춤이라든가 판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가고 있고 저희가 그 몇 년도 전에는 전국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해서 아리랑 축전을 했었어요. 아리랑 축전했던 큰 취지가 전국적으로 했던 취지가 뭐였냐면 아리랑 자체를 중국에서 본인들 걸로 유네스코 등재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리랑이라는 것이 우리 것이다라는 것을 전국적인 확산을 통해서 이걸 유네스코 등재하고자 하는 취지로 됐었죠. 근데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결국은 성공했어요. 성공했는데 등재되고 나니까 아리랑 축전이 폐지됐습니다. 이제 네. 그런 그 씁쓸한 면이 있고 사실은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그렇죠. 더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들이 있고 저는 이것에 대한 그 해결 방안으로 결국은 그 지역적인 땅의 문제와 문화의 문제와 민족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저는 역사학자가 아닙니다만은 역사학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가고 경과된 어떤 것들을 사실을 추출하고 탐구하는 역사. 그래서 우리 것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뭐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그 지속적인 역사적인 근거 사항을 안고 있고 계속적으로 뭐 논쟁하고 다시 어필하고 해서 이것들을 합리화해가는 과정들인데 그래서 역사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한편으로 또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대학 다니고 그럴 때는 한국사라는 것을 필수 과목으로 배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채용 시험에서 한국 역사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이렇게 이수하도록 하고 하는 제도도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많은 그 성장하는 아이들이나 이렇게 그 세대들이 올라오면서 역사라는 것을 우리 역사를 배우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너무 아쉽다. 대부분의 민족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수치스러운 역사든 자랑스러운 역사든 간에 그 역사를 배우잖아요. 근데 역사가 네. 너무 등한시되고 있다. 결국은 이런 역사적인 측면에서 국민들이 함께하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결국은 올바른 역사의식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고요. 장재성 관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제 저는 그 중국이 이렇게 역사 왜곡을 하는 건 참 뻔뻔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이제 억지 주장에 뭐 잘했다 말겠지가 아니라 정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또 뭐 책이라든가 미디어,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강구를 해야겠죠. 제가 그 한복 가게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한복의 우수성, 이 한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서 얻어서 그 아름다운 곡선을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 한복을 세계적으로 알렸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계시는 지금 고인 되신 뒤에 이영희 씨라고 프랑스 파리 그 프레타포르테에서 이렇게 그 패션쇼를 했었는데 세계적인 그 디자이너들이 열광을 했어요. 또 저희도 그 프랑스 파리에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여러 가지 여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복을 입고 가니까 뭐 코리아 드레스 뭐 넘버원이라고 너무 외국인들이 극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태리 밀라노라든가 이게 세계적인 패션쇼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인 예산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네. 사실은 그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그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뭐 중앙 정부의 예산 신청이나 이런 것도 참 할 줄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데 좀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세계 시장으로 우리 것을 좀 많이 진출시켜서 네. 우리 한복의 우수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의 것 말뿐만이 네. 아니라 정말 우리 것을 지킨 행위를 지금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네. 덧붙이자면 네, 네. 중국이 사실은 중국이잖아요. 중국. 네. 으뜸, 기본, 가운데. 동양 사상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추적인 나라, 또 민족이라는 자존과 자긍이 강하죠. 그래서 과거에 아주 그 세계를 제패했던 뭐 G2 뭐 이런 개념, 그 정치적 배경 하에서 아마 이런 동북공정 유사한 것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죠. 다 시진핑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실크로드를 복원을 한다는 차원에서 해양 실크로드에서 1대1로라는 말도 나오고 그러죠. 모든 것을 자기가 출발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주변의 국가들에서 이루어진 고유한 문화도 자기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의도적이기도 하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기들이 으뜸이기 때문에. 네. 세계 많은 나라에서 중국인들이 유학생들이 그쪽 문화하고 충돌 과정에서 싸우면은 진짜 그 친구들은 대단히 애국적으로 싸워요. 나쁘냐 좋냐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엄청난 자존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충돌이 아주 많은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정치적인 목적 하에 문화적인 목적을 통합하고 다스려야 그 위에 경제나 정치가 온다고 창략적으로 믿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네.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엄청난 예산을 중국의 정부가 중앙정부가 쏟아붓고 있잖아요. 네. 우리는 지금 문화, 체육, 관광 이 세 개 기관이 합쳐진 문체부라는 게 있는데 2%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전체 국가 예산 예를 600조라 하면은 10조에 12조 2%. 네. 1%가 안 돼서 DJ 시절에 1% 올리기 위해서 박지원 장관이 그걸 선언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1% 문화시대, 2% 문화시대를 가지고는 결코 어디다 내놔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기본을 천착해야 되는데 기본 천착하려면 연구해야 되잖아요. 네. 조사해야 되죠. 발굴하고 그것을 새롭게 언어적으로 또 바꿔서 세계 시장에 내놓고 세계 무슨 홍보관 같은 데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뭐 쇼 같은 데도 가고 그런데 이런 것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니까 점차적으로 우리 것이 묻히고 나타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약해지는 것이 문화가 어디 문화가 앞선다 뒤진다 이런 원리는 없는 것이요. 네. 문화가 중심 있고 변방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각자 문화의 속성이 있는 거지 어떤 문화가 상급 문화고 저급 문화라는 개념은 문화 이론상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도 자기가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배경이 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기본을 천착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양분이 되는 것은
지원. 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사실 이제 문화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는 건 그만큼 문화의 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극적 태도로 있을 때가 아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이건 뭐 정부나 국가에서도 지원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동북공정이라는 해주셨습니다. 것이 사실은 네. 이제 중국이 이제 향후 과거가 아니라 향후 100년 후에 수백 년 후에를 보고 지금 중국 그 동북 쪽에 있는 그 문화를 자국화하는 그 프로젝트거든요. 네네. 근데 국가 차원에서는 거대한 프로젝트인데 우리나라는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것이 이제 오늘의 어떤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노출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고, 네. 저는 이제 그 한복이라든지 이런 명칭들을 보면서 한복은 우리 옷이잖아요. 그러면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한국의 옷인데, 그러면 다른 것은 또 다 한자를 쓰는 것들이 이제 한복, 한지, 한옥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런데 그 굳이 이렇게 그런 말을 써야 되는가? 우리 것인데. 예를 들면은 국악 그러잖아요. 국악 하면은 우리 소리를 국악이라고 그래요. 나라의 음악. 그러면은 다른 음악, 서양 음악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거는 그냥 음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판소리 이런 것은 우리 국악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그런 명칭부터가 제대로 좀 정리가 제대로 돼서 이런 것들을 교육도 하고 국가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방금 전득이 원장님 말씀 계셨는데 제가 이제 도자기를 좀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제가 홍콩 소덥이라든가 국제 옥션에 좀 가서 봤더니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국가의 경쟁력 때문에 그러겠지만 그 같은 시기에 만들었던 도자기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도자기는 소더비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격이 월등히 우리나라의 고려시대의 고려 상감 청자 같은 건 너무 아름답고 또 그 시기에 세계적으로 그런 흑백 상감 청자를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시장에 옥션에 올라오는 거 보면은 중국의 송나라 요요 같은 경우는 국제시장에서 가끔 한 300억 정도 이렇게 한 점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근데 네. 우리나라 그 고려 흑백 상감 청자나 이런 것들 올라온 걸 보면은 좀 안타깝게도 뭐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것들을 보면은 네.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거기 그 네. 시장에서도 보면. 그래서 그만큼 그런 문화들을 중국에서는 동북공정을 통해서 자기 문화의 소중함을 개성 발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예전에 그 중국의 문화를 등한시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뼈아프게 그 문화가 얼마나 큰 자산이고 또 밥이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제 중국 사람들이 깨어난 거죠. 근데 우리도 그런 것에 대한 문화의 소중함, 앞으로 문화가 곧 국제의 경쟁력으로 또 그 힘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좀 정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네.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거의 이제 뭐 마무리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통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지역에 특히 전통문화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고 가까이 있지만 이게 우리 전통문화인데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좀 적용할 만한 이런 전통문화 정책이라든지 또 사례가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한 말씀씩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천득영 원장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지역은 흔히 호남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뭐 호수의 남쪽, 강의 남쪽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전라남북도를 이제 통칭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 자산을 잘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산. 우리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것, 아니면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발전할 수 있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전략이 장기간에 걸쳐서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면 대개 행정은 1년 단위, 2년 단위라 끝나버리니까 거기서 뭐 장군이 되고 뭘 이렇게 잉태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으로 무슨 일을 하되
그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수월하거나 능력이 또 자산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들이 뭔가를 찾아내는 것이죠. 흔히 우리를 예항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서화 너무나 우리한테 중요한 가치잖아요. 네. 뭐 의제부터 시작해서 남농 뭐 수많은 이게 지금 시줄 날줄로 잘 엮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경상권에서 우리를 부러워한 거 첫 번째를 치자고 하면은 섬이 많다, 농토가 넓다, 예? 또 풍요가 있다, 뭐 등등등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배경에 우리 전통문화 자산이라고 하면은 뭐 서화 같은 거, 우리는 또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문화가 있는 고장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만드는 규약이 있어요. 향약이라고 칭하는데 네. 뭐 이런 것들도 다른 지역에서 정말 좀 상대적으로 보면 훨씬 더 우수한 것입니다. 누정과 원림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정자가 있고 가는 곳마다 누정이 배경이 되는 원림이 있잖아요. 무등산 원효개혁 보면은 현존한 것마다 10개가 있는 거예요. 현존하는 것만. 네. 과거에는 뭐 합치면 더 훨씬 더 많았죠. 이렇게 찾다 보면은 대단히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저기 하나만 더 얘기하면 실학의 고장입니다. 우리가 실학. 네. 실학은 뭐 전라북도 뭐 반개 유형은 얘기도 합니다만은 다른 지역으로 유학이라 하면은 유학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실학도 반드시 우리가 챙겨야 할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정책을 함에 있어서는 길게 하자라는 걸 하나 하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우수한 것을 선택하자는 것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활용해서 현대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요즘 얘기하면 되게 문화 컨텐츠라고 하잖아요. 네. 뭐 재생시키는 그런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지자체에서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장재수 원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전대기 원장이 말씀이 계셨지만 그 무등산 주변의 그런 누정이나 그런 그 흔적들 안에 사실은 강주의 정신, 을들이 저는 담겨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도 한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 무등산 주변 충효동에 가면은 그 도요지가 있습니다. 네. 도요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발굴을 해보니까 그 어존이라는 그 마상배가 이렇게 출토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좀 문화재, 유형문화재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이 강주의 여러 가지 뭐 인력이라든가 여건이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유형문화재로 해서 지정을 뭐 예를 들어 지방문화재로 지정을 한다든가 보물로 간다든가 이랬을 때 그 다른 타지에 있는 분들이 그곳을 많이 찾아오게 되고 그 안에 또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곳은 15세기에 또 궁예나 관에 납품했던 그런 흔적들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다양한 거리들을 또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관광 문화로 이렇게 만들어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전승하고 또 잘 복원하고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우리 지역에 이런 가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있는데 이걸 이제 마지막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또 이게 현대적인 감각으로 또 창조적으로 융합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것의 어떤 가치를 좀 살릴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 이제 많아져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외국인들이 왔을 때 네. 우리의 자존감도 올라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15세기에 유럽은 그 도자기라는 걸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그 아름다운 도자기를 실생활에 사용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 조상들의 우수성 또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세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고 하는 거예요. 네.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민들이 이런 전통 문화를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축제들도 많았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더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도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이렇게 이제 남도 답사라든지 또는 외지에 있는 분들을 많이 인솔해 가지고
여행 이런 것을 많이 해왔었고 또 코로나가 좀 이제 소강 상태에 가자 이제 가을에도 많이 그런 게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외지 사람들한테 남도 문화를 왜 좋아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남도의 소리예요. 남도의 소리, 남도의 서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남도의 이제 도자기도 있지만 옹기거든요, 사실은. 네. 가장 남도적인 그 어떤 색깔을 나타내 준 것들이 바로 옹기, 소리, 서화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가장 집중적으로 많은 것이 이 남도 땅이에요. 광주 전남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정말로 상품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뭐 추사 김정이라든지 다산 정약용이라든지 뭐 다 이 조선 후기에 이런 이 남도의 르네상스를 이뤘던 그러한 그 자원들이 산재에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깨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그나마 이제 지난번 우리 이용섭 시장 그 무렵에는 이 국악 마루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매주 네. 공연 마루 네네. 그걸 해서 그건 상당히 좀 성공한 사례를 저는 꼽고 싶어요. 그 자체가.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좀 대단히 좀 앞으로 더 크게 활성화돼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악 전수관. 사실은 다른 지역에 있는데 우리 남도에는 이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 전남에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광주에는 특히. 이런 것들도 좀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누정 아까 말씀들 하셨는데, 이 감성적인 문화인 누정은 옛날에 이제 사대부들의 어떤 문화적 공간이거든요. 네. 이제 모정이라는 것이 농사를 짓는 이제 농민들 이런 사람들의 공간이었다면은 이제 누정들이 이제 사대부들의 문화 공간인데, 쉽게 말하면 문화 살롱인 거죠. 그런데 이런 문화 살롱이 요새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농담으로 강의에 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 전남은 이 문화 살롱을 없고 눈살롱만 그냥 사방대 질비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된 것이 문화적 공간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최고의 좋은 컨텐츠를 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결국은 이런 전통문화 시설들이거든요. 그 시설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살아나기도 하고 네. 죽어가기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 물론 뭐 이제 매주 국악 상설 공연이라든지 뭐 광주시가 분명 잘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만, 말씀해주신 이런 우리 지역의 소중한 전통 문화들이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굉장히 열심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사람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나중에 네. 뒤에 이제 그 얘기 나오겠지만은 이 소리꾼 하나를 키우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화가 한 명, 이거 양성하는데 뭐 어느 정도 오를 때까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 지역의 자원인데 네. 이것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자체 역할에 대해서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이런 그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는 그 전문가 육성과 네. 또 전통문화 교육에 대한 것들이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우리나라의 어떤 예능과 기능의 교육 방식은 1대1의 도제 교육이었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면 서양과 생각해 보면 서양 음악에서는 이미 그 르네상스 고전 되기 전에 기보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악보를 표시하는, 오선지에 악보를 표시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악보에 표시하면 누구나 악보만 있으면 누구나 연주할 수 있는데, 우리는 도제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누군가 특정인이 그 기능을 갖고 있고 그것을 1대1로 전수하지 않으면 이것이 사멸해 버리고 전수가 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전통문화에서 작년부터 이런 무형문화재 분들의 어떤 그 예술색이라든가 해왔던 것들을 영상화 작업하고 이런 아카이빙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속적으로 올해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분들은 대부분이 예능 기능 쪽으로는 굉장히 탁월한 기능을 갖고 계시긴 한데, 부족했던 부분들은 이론적인 배경들이라든가 어떤 그 이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이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빈약한 점이 사실 있어요. 네. 그냥 표현되는 건 잘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 흐름에 맞춰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예능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어떤 그 이론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그분들에게 이루어져야겠다 하는 생각들을 해봤고요. 전통문화 체험과 교육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공간이라는 게 학교 교육과 또 이런 공적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구청 단위에서 이렇게 뭐 동아리들도 많이 있고, 주민센터에서 문화센터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뭐 대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광주에서 만약에 할 수 있는 곳이 전통 문화관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전통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밀접하게 체험하게 하고 또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네. 한마디만 제가 덧붙이면 네네. 이 전통이라는 것이 특성상 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서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럼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그게 성공할 수 있는 쉽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대학에서의 어떤 전문가 양성 굉장히 중요하죠. 국가 차원에서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국의 대표적인 미술사학회, 엊그저께 제가 칼럼을 하나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미술사학회에 정회원이 264명이라고 그래요. 미술사학회에. 그런데 이 미술사학회 정회원 264명 중에 전통회화, 그러니까 강주 전남에서 정회원 한 명도 없답니다. 네. 그게 지금 현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그걸 가리키는 프로그램, 이런 커리큘럼도 제대로 없고, 그만큼 전통 회화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홀대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 광주 전남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렇군요. 전문가 육성, 또 전통문화 교육과 관련된 문제점과 관련해서 손득겸 원장께서도 한 말씀 더 붙여주시죠. 좀 뼈아픈 네. 지적인데요. 네, 저도 네. 그 칼럼을 읽었습니다. 서화의 고장인 대학에 네. 우리 전통 미술사, 한국 미술사를 가르치는 사람 교수가 없습니다. 그 점도 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굉장히 그거 좀 놀랐습니다. 현대 미술, 네. 서화의 고장 A양이라는 광주 그러니까. 전남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공부하고 있는 교수들은 또 많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기본을 너무 소홀히 한 거예요. 기본이라는 것은 기본 그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나 가치를 잘 인식하고 거기에 천착해야 되잖아요. 거기서도 무엇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그냥 뭐만 이렇게 쉽게 얻어먹으려고 하는 묘한 그 대단히 옳지 못한 생각이지 않겠어요? 네. 쉽고 미술하고 부끄럽습니다. 옛날에 그거보다. 이제 서양 미술 그렇죠.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 버리고 네. 우리 우리의 고유의 전통의, 어떤 것은 다 네. 사라져가고 있는 그러한 지금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장재성 관장께서도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뭐 강주 이제 강역시에서도 이제 강주다 문화재 보존 관리하고 문화유산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모계구 자치구하고 문화재 관계자 회의를 매월 정례화를 좀 해가지고 민간 협력 체계를 좀 구축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발표한 대로 전통 문화가 활성화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사람은 세 가지를 잘해야 진짜 전라도 사람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네. 첫째는 그 홍탁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예. 두 번째로는 그 판소리 한 대목은 할 줄 알아야 되고, 육자배기 안 예. 해야 네. 세 번째로는 그래도 전라도 사투리를 잘하는 거시기 머시기 왔다며 이렇게 전라도 말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전라도 사람이다. 네. 근데 사실은 우리 전라도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정말 전라도 사람의 진짜 그것을 갖추고 있는지 제 자신부터 좀 반성하게 되는데 네.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네 분이 다들 그 우리의 전통 문화의 어떤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안 되고 있는지 가장 기본이 없다라는 이런 그 정말 뼈아픈 얘기들을 또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무리 지으면서 공통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전라도의 여러 가지 그 전통문화 이야기 해주셨지만 만약에 오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내 눈앞에 딱 있어서 이런 기회에 단 하나의 우리의 전통문화를 소개를 한다면 어떤 걸 소개하고 싶으신지. 사실 이제 그게 우리의 것이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네 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먼저 조상열 대표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그 전라도가 이제 맛의 고장이잖아요. 경상도 가서 집 자랑하지 말고 충청도 가서 옷 자랑하지 말고 전라도 가서 음식 자랑하지 마라. 이제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그 음식을 아무리 좋아도 그걸 담아내는 그릇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라도는 저는 옹기.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든 외국 기빈이 온다면은 전라도의 투박한 그
얼굴을 담은 바로 온기를 선물하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군요. 천득명 원장께서도 지금 가만히 지금 생각을 해보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생각을 안 했는데 네. 하나를 바이든 대통령이 오면은 뭐 서구적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문화에 빠져 있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토속적인 것을 청할 텐데 저는 소리 중에서 우리의 창 같은 거에 창이 갖고 있는 그 애절함,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그런 내재적인 어떤 큰 덩어리 이런 걸 좀 보여주면은 네. 야 서양 사람들 대단하다. 그 옥타브 높고 낮음 봐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보이고 싶습니다. 네, 사실 BTS가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을 텐데 아마 이 소리 얘기 창을 보여주면 아마 연상이 될 것 같아요. 왜 K-팝이 또 한류가 이렇게 대단한지. 네. 자, 장재성 원장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한복을 좀 역시, 네. 입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도 그 외국 그 대사 사모님들을 우리 한복을 입혀서 패션쇼에 한번 같이 섰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한복은 우리 그 자연을 닮았지만 인체공학적으로도 우리 조상의 지혜가 아주 묻어 있습니다. 한복 안에. 그래서 아주 착용감도 편하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오장육부도 편하게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복의 그 천연 염색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빛깔로 한복을 만들어서 바이든에게 입혀준다면 아마 그분도 뷰티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홍석 사무처장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장재성 관장님께서 한복집을 운영하시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기부도 하시고 하셔서 저도 사실 한복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내. 네, 네. 한복이 사실은 좋습니다. 금년 7월에 네. 이게 문화재 지정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전통 복식은 정말 한국 미의 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복을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빨리 다른 답을 찾느라고 저도 시간을 냈는데 글쎄요, 그 가장 민족적이고 우리적인 것들, 뭐 소리도 말씀하셨고 온기도 말씀하셨는데 장구를 하나 선물해주고 장단을 하나 좀 가르쳐 그래서 한 소절이라도 노래 선율을 좀 알려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토론 마무리하면서 다들 우리의 전통 문화를 또 한 번씩 머릿속에 또 이렇게 떠올리면서 이게 우리 것이구나라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요즘 K-팝부터 드라마, 영화까지 정말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 예술에 대한 인기가 뜨겁죠. 나라와 언어가 달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이 문화 예술의 매력인데요. 함께 즐기고 또 사랑하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찬란하게 꽃피워온 우리의 전통 문화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빛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전통 문화를 잘 지키고 보존해서 더 많은 세계 무대에서 더 많은 세계인들과 함께 즐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집중 토론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